안녕하세요. 오늘은 53회 기출문제 풀이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일 번 문제는 매우 유명한 판례입니다. 무효사유항변. 이것이 이제 메인이 된 판례인 거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교수님들께서 메인 되는 판례를 모티브로 해서 점수를 20점, 30점 문제를 더 못 만듭니다. 만들어봐야 최대 만들어봐야 10몇 점 정도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모자란 점수들은 다른 판례들로 끼워넣기 문제를 하는데 그게 소목차 3번 문제예요. 얘가 메인 쟁점이었고 끼워넣기 쟁점으로 특허법원 심리범위 문제를 집어넣었습니다. 이거 특허법원 심리범위는 심심할 때마다 시험 문제 나오는 거여서 제 사례지엔드 부분이나 답안지에 있는 문장을 그대로 외워버리세요. 언제든지 점수 모자랄 때 끼워넣기 식으로 출제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쟁점입니다. (53회)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판례노트 또는 판례노트 핸드북 또는 사례질 핸드북에서 이 판례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문장을 외우셨으면 충분히 잘 쓸 수 있었던 내용이었습니다. 53회 1번 문제는 판례 문제였고 판례를 앞으로도 잘 정리하시면 이런 문제 대비할 수 있습니다. 문제 풀이 전에 내용 정리 먼저 좀 해드리겠습니다. 무효사유 항변 가지고 지나치게 이상한 내용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학원가에. 그래서 제가 뭐 자세한 연역이나 판례노트에 있는 판례들을 예시하면서 설명을 드렸더니 이제는 제가 얘기하는데도 다들 비슷하게 강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 처음에는 혼동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아무래도 실무를 해보신 분들이 좀 적다 보니까 좀 지어낸 말들이 많아서 그랬었는데 요거 역사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사를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는 답안지용을 외우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 기출문제 풀이하면서 내용 정리할 때 취지나 역사나 이런 것들을 가끔 말씀드릴 겁니다. 그거는 암기에 도움만 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외우려고 하실 필요는 없는 거고 종목적인 답안지용, 답안지 문장을 외울 때 도움만 되시면 되는 정도입니다. 여기서 침해 소송을 제기합니다. 침해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확정되었습니다. 확정에 따라서 손해배상도 하고 침해 행위도 금지했습니다. 나중에 무효심판이 제기됐습니다. 무효심결이 나왔습니다. 확정이 되었습니다. 무효의 확정의 효과에는 소급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침해라는 판결에 대해서 결론이 완전히 번복되는 겁니다. 무효가 확정되면 특허권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침해가 아닌 게 됩니다. 그럼 손해배상하고 침해가 금지됐던 게 다시 복귀가 되어야 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법리적인 문장으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기 잘못된 판단이 있었고 무효신결 확정으로서 비로소 제3자의 권리가 회복됐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 제3자가 침해 판결에서 침해자라고 확정됐던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효사유 항변은 제3자 권리 회복이 여기서 드는 것은 제3자에게 가혹하다. 신속하게 제3자의 권리가 회복될 필요가 있다. 라는 취지에서 나온 거고 여기서 같이 무효사유를 심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무효로 될 가능성이 있으면 이게 나중에 무효심판 걸리면 무효로 확정된 가능성이 있다. 그거를 명백한 무효 사유가 있다. 판례에서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명백한 무효 사유가 있으면 제3자의 신속한 권리 회복을 위해 권리 회복 시점을 땡겨버리는 거죠. 요 앞으로. 여기서 비치면 판결해버리는 겁니다. 이게 무효사유 항변입니다. 무효사유 항변이라는 것은 제3자의 신속한 권리 회복을 위해 침해 소송에서 함께 무효사유를 심리함으로써 무효과될 가능성이 높으면 비침해 판결을 내려버린다. 이게 첫 번째 스텝이고요. 흔히 이걸 우리가 제도의 취지라고 합니다. 무효사유 항변을 왜 시작하게 됐는지의 취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스텝. 그리고 스텝도 좀 같이 이해를 해보세요. 제가 나중에 이제 GS 수업으로 가게 되면 이렇게 하나의 쟁점에 대해서 깊이 있는 해설을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부족해갖고. 지금 이런 기출문제 풀이 강의나 아니면 제가 기본 강의 때, 이때만 제가 깊이 있는 해석을 해드리고 연역으로 말씀드리고 이런 순서를 말씀드리는데 그거 잘 알아두시면 나중에 답안 작성할 때 굉장히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교수님들께서도 이 순서대로 소목차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배운 내용대로 문제가 출제되면 훨씬 더 쉽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할 때 이것도 한번 좀 잡아 두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될 겁니다. 취지가 좋아. 그 시작할라 했어. 근데 처음에는 부딪힘이 있었어요. 저항이 있었습니다. 그 저항이 어디서 나왔냐면 제3자의 신속한 권리 회복 좋다. 하지만 뭐 이런 걸 이제 문제의 소지라고 하죠. 권한 배분에서 좀 이상할 것 같다. 네, 키워드도 다 잡아드릴게요. 취지는 제3자 신속한 권리 회복입니다. 난관에 봉착한 것은 권한 배분 쟁점입니다. 권한 배분이라는 게 뭐냐면은 침해 소송과 무효 심판은 엄연히 독립적으로 구분되는 별도의 절차이기 때문에 이들이 해야 될 일은 엄격히 구분돼야 되고 서로가 서로의 해야 될 일을 간섭하지 마라. 그게 권한 배분. 침해 소송에서 판단할 것은 무효 심판에서 판단하지 마라. 반대로 무효 심판에서 판단할 것은 침해 소송이 판단하지 마라. 그게 권한 배분입니다. 무효 사유는 무효 심판에서 하는 일 아니야? 근데 그것을 침해 소송에서 심리하는 게 권한 배분에 있어서 문제 없어? 이게 문제 소지로 등장한 거예요. 요거에 대해서 판례는 일단 제3자 신속한 권리 회복을 더 중요한 가치관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무효사유 항변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권한 배분에 문제가 없다라는 논리를 어거지로 만들어냅니다. 그걸 어떻게 만들어냈냐면 권한 배분이라는 것은 심리하는 사유, 심리하는 쟁점으로 배분할 게 아니라 그러니까 무효사유면 무효사유를 여기서만 할 수 있다. 그렇게 사유로 구분할 게 아니라 판단 결론으로 구분하면 된다. 판단 결론이 다르면 된다. 이렇게 어거지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무효 심판에서는 무효사유를 심리해서 무효 심결을 하는 절차고 이 위쪽을 심리 사유라고 보시면 돼요. 심리 사유로 권한 배분을 논할 것이 아니라 결론으로 논하자. 무효심판은 무효심결을 결론으로서 내는 절차인 거고 침해 소송에선 침해 여부 판결을 결론으로 내는 절차로서 결론만 달라지면 된다 이거예요. 그 뭐라고 하냐면 무효 심판의 권한 배분에 있어서 권한을 침해하지 않고자
침해 소송에 있으면 무효 사유는 심리할 수 있지만 무효 사유가 있다고 해서 특허를 무효로 보진 않겠고 무효 사유가 있으면 나는 비침해 판단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침해 소송에서는 권한을 배분하려고 무효 사유가 있는 경우 무효다라고 하지 않고 비침해 판결을 하겠다. 무효 사유가 있는 경우 특허가 무효다라는 것은 너네 무효 심판에서만 해라. 내가 너네 무효 심판 역할 안 건드릴게. 이렇게 구분을 하자고 말을 어거지로 붙입니다. 그래서 무효 사유를 심리하는 것이 권한 배분에 있어서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우리는 무효 심결을 하는 게 아니라 비침해 판결을 하기 때문에 그렇고 이 비침 판결은 무효 심결하고 다른 결론이고 결론이 다르면 권한이 구분되는 게 맞다. 무효 심판 너네 하는 일 내가 건들지 않았다. 영역 침범하지 않았다. 이렇게 잡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쟁점. 이걸 법적 성격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쉽게 명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마지막 남은 게 그래 무효 사유 한 번 하자. 그 다음에 권한 배분도 문제 없다. 그거 하나 남은 게 이거 있습니다. 무효 사유가 있으면 비침해를 하겠대요. 무효 사유가 있으면 왜 비침해인데 이 명분을 잡아주는 거. 이걸 법적 성격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권리 남용으로 잡습니다. 무효 사유가 명백한 특허권의 기초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그 권리를 남용한 것이다. 권리 남용은 권리 행사를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비침해 판결, 권리 행사를 못하게 막겠다. 1, 2, 3 이게 무효 사유 항변의 논리 전개 역사였고요. 저는 직접적으로 심판소송 업무를 하다 보니까 서로 서면을 쓰면서 저희가 오갔던 내용들이어서 저는 이제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과거 강사님들은 지나치게 와전된 내용이 너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몇몇 강사님들 같은 경우는 무슨 무효의 항변, 권리 남용 항변, 뭐 항변이 서로 성격과 쟁점이 다르다 하면서 목차와 카테고리를 나누는 강사님들이 있더라고요. 책들이 있더라고요. 그거 전부 다 잘못된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무효 사유를 주장하는 것이 법적 성격이 권리 남용인 겁니다. 이게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네,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건 우리 1차 할 때도 얘기했었는데 이게 동일한 내용이 침해 소송만이 아니라 권리범위항의 심판에서도 나와요. 당연히. 권학에서도. 권학에서는 권리범위 속구 여부를 판단하겠다.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안 속하는지. 무효 사유가 있으면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려서 무효로 한다는 결론은 안 내리겠다. 이렇게 마찬가지로 하고요. 그 다음에 무효 사유가 있으면 왜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데 이거 관련해서 명분을 과거에는 무효 사유가 있으면 권리범위로 인정하지 않는다. 요걸 명분으로 잡았었어요. 무효 사유가 있으면 특허 발명이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아. 제3자 발명이. 왜? 무효 사유가 있으면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어서 청구항이 그냥 화이트거든. 청구항이 화이트여서 제3자가 어떤 발명을 실시했어도 그냥 무조건 특허 발명이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명분을 잡았었습니다. 권학에서. 그러다가 이거 1차 때도 했었어요. 이거 잘 이해 안 되시면 그냥 넘어가셔도 좋은데 그러다가 어떤 판사님이 아니 권리범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하고 특허를 무효로 보는 거하고 이게 뭐가 달라? 권리범위 인정하지 않는 게 무효로 본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청구 범위가 화이트 된다는 게 그게 특허가 죽은 거하고 뭐가 달라? 그러면 권한 배분에 있어서 전혀 차이점이 없잖아. 똑같은 거잖아. 그럼 이상한데? 라고 누가 이의 제기를 해요. 그래서 그분이 야 그렇게 볼 게 아니라 권리 남용으로 보자. 무효 사유가 있으면 권리 범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효 심결을 하는 거하고 결론적으로 너무 비슷해 보여. 그럼 권한 배분에 있어서 차이가 없다고 또 보여질 수 있으니까 차이를 좀 더 뚜렷하게 하기 위해서 무효 사유가 있으면 특허도 유효고 권리 범위도 이때 권리 남용이라고 보자. 그래야
무효심판에서 무효심결로 보는 거하고 완전 내용과 성격이 달라진다. 권한 배분에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다 해서 더 좋을 것 같아요. 명분상. 권리 남용을 제기를 했고 그거를 침해소송 판사님들은 다 받아들였어요. 제가 이제 실무를 직접 해봐서 알지 않습니까? 서면을 우리가 처음엔 다 권리범위 인정하지 않는다, 인정하지 않는다. 무효사유가 있기 때문에 권리범위 인정하지 않는다. 침해소송에서도 그렇게 있었어요. 우리 1차 때 판례노트도 보시면 형사사건에서 무효사유가 있으면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 이런 거 문정 보셨습니다. 우리 그 변리사들도 당연히 서면을 그렇게 써왔었는데 어떤 판사님이 야 이거 권리범위 인정하지 않는 것보다는 권리 남용이 더 좋을 것 같다고 해서 판결만 한 번 내니까 그 다음부터 판사님들이 침해소송에서는 다 똑같이 판결문을 권리범위 남용으로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의기투합을 잘했어요. 근데 권학에서는 그게 안 됐어요. 그게 안 돼갖고 권학에서는 아직까지도 무효사유가 있으면 권리범위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좀 쓰긴 합니다. 이게 명분, 법적 성격이라고 합니다. 법적 성격. 하지만 뭐 권리 남용이라든지 권리범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든지 이건 전부 다 스텝 3, 법적 성격과 관련된 거고 이 법적 성격이라는 것은 스텝 2, 무효사유 항변을 인정하고 싶은데 그게 권한 배분에 있어서 문제가 되니까 권한 배분과 문제가 없게 하려는 명분상 이게 나온 거지 다른 뿌리가 아니라고요. 이거 다 같은 내용이라고요.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은 무슨 권리 남용 항변, 뭐 권리범위 부정론, 그다음에 뭐 무효 항변 이걸 카테고리를 나누더라고. 그게 다른 카테고리가 아니라고요. 똑같은 거라고요. 똑같이 이거라고요. 스텝 1. 제3자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서 무효사유를 심리하자. 같은 취지라고요. 때문에 이거를 일부 타학원 강사들처럼 책을 나눠 쓰고 목차를 나눠 쓰고 답안지 이거 지금 기출문제 나왔습니다. 이 답안지 기출문제를 목차를 나눠 썼으면 채점하는 교수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벙뜰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거를 조심하라고 제가 지금 역사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역사죠. 이건 1차 시험에서도 항상 나왔었습니다. 잘 해왔습니다. 스텝 1, 2, 3를 거쳐서 침해소송이건 권리범위형 심판이건 무효사유 잘 봐왔어요. 잘 봐왔었는데 이게 하나 있었습니다. 신규성 무효사유 잘 해왔습니다. 무효사유 있으면 비침해, 무효사유 있으면 권리범위 속하지 않는다. 잘 해왔습니다. 기재불비, 우리가 실무에서 보통 기재불비를 42조 3항하고 4항을 기재불비라고 하는데 뭐 40조 4항 이후 청구항이 명확하지 않다. 그 다음에 40조 3항 이후 발명의 설명이 쉽게 실시 기재 요건을 누락했다. 잘 해왔습니다. 침해소에서 기재불비 무효사유가 있으면 비침해. 권리범위형 심판에서 특허 발명의 기재불비 무효사유가 있으면 권리범위 속하지 않는다. 잘 해왔습니다. 얘가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진보성을 침해소에서 못하게 막았었어요. 이거 왜 막았냐면 제3자 신속한 권리구제로 해서 무효사유 항변하는 게 맞는데 침해소송의 판사님들은 진보성 판단을 역량이 되지 않는다가 문제였습니다. 진보성이라는 것은 특허법 전문가와 기술적 전문가여야지만 판단할 수 있는데 판사님들 같은 경우는 특허법에 대해서 전문적인 스터디가 되신 분들도 많지 않고 그 다음에 기술적인 스터디는 전혀 없기 때문에 잘못 판단했다가는 제3자 권리 구제가 아예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이거 특허 발명이 진보성이 없는 건데 잘못 판단하면 있다고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럼 제3자가 신속을 떠나서 권리 구제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잘못 판단하면. 그래서 이거는 저 전문가가 판단해야 된다. 너네가 하지 마라. 이건 무조건 심판원 가서 해라. 진보성 못하게 막았습니다. 근데 이게 판사님들 자존심을 상하게 한 거예요. 내가 왜 못하는데 갖고. 그 나중에 전화합의체로 이거 바꿔버려요. 야 우리도 할 수 있어. 이거 이따가 기출문제 정확하게 나온 겁니다. 이게 이거 53의 문제 1번의 모티버된 판례입니다. 야 내가 그걸 왜 못하는데. 그걸 출제할 겁니다. 야 나도 그 역량 할 수 있어. 나 무시하지 마.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게 판사님들이 그 기분이 나빠갖고 여기를 바꿔버려요. 그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모든 법리나 모든 판례가 논리적으로 결론이 나왔다라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걸 지금 뭐라고 더 세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결론들은 모든 게 논리적이지 않아요. 우리 1차 강의할 때도 제가 판례 강의 했었지만 몇몇 판례들은 제가 논리를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타당하지 않다고. 논리적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논리적이지 않은 판례가 나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약간 저는 이제 자존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판사님 여기 자존심 스크래치 나가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바꿔버립니다. 어떻게 했냐면 권하계선 진보성 해왔었는데 얘를 갑자기 못하게 막아버렸어요. 이거 내가 1차 강의에서 자세하게 했었으니까 여기서는 더 얘기 안 할게요. 판사님들은 아직도 침해소송 권리범위 심판하고 되게 미묘한 경쟁을 합니다. 같은 일을 하다 보니까 서로 되게 경쟁을 해요. 그래서 이거 바꿔버렸습니다. 판사님들이.
침해 소송에서는 역량 부족으로 못하다가 이제는 할 수 있어 하다가 권리범위 심판에서는 자꾸 똑같은 일 하면은 비교가 돼갖고 무시당하니까 야 니들 하지 마 바꿔버렸습니다. 진보성만 침해 소송이 되고 권리범위 심판에서 안 되게 바꿨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심판소송하면서 옆에서 실무하면서 봤던 그 현실적인 제 의견은 판사님 자존심 상한 거 맞습니다. 판사님 자존심 상해서 얘하고 똑같은 일 못하게 하려고 이거 바꿔버린 거 맞는데 답안지 그렇게 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답안지용은 뭐라고 쓰냐면 판례대로 써야죠. 여기선 판례가 권리범위원 심판에서 진보성을 판단하면 권한 배분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여기까지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시죠? 여기까지. 논리상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질문 주세요. 그리고 온라인 분들도 JHC구로 홈페이지 통해서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셔야 그 다음에 계속 이어지니까. 저는 같이 이제 소통하는 강의를 하고 싶거든요. 갑자기 권리범위 심판에서 진보성 무유사를 보는 것은 무유심판관의 권한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한대요. 같은 심판원인데 같은 일을 해버리면 무유심판원 권리범위 심판은 뭐가 다르냐. 같은 심판관들이 그렇게 여러 절차에서 다 똑같은 일을 해버리면 이리 얘기를 합니다. 침해소송은 이건 심판이 아니라 법원 아니냐. 이게 다른 기관이니까 이건 다른 건데 여기서는 같은 심판관들이 무유심판이나 권리범위 심판 똑같은 일 하면 무유심판과 권리범위 심판 왜 따로 있냐. 이걸 문제를 잡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하나만 더. 지금 우리 변리사들은 권리범위형 심판에서 이제 무유사유 항변 하지 않습니다. 진보성을 무유사유 항변을 막은 취지에서 비추어 보면 신규성도 막는 게 논리적으로 타당해요. 무유사유 항변 다 막는 게 논리적으로 타당해요. 그래서 우리 변리사들은 더 이상 권리범위형 심판에서 최후의 수단, 너무 유익한 수단이 아니면 무유사유 주장 이제 안 합니다. 거기까지. 논리가 지금 현재 업계에선 여기까지 연결이 돼 있어요. 정리하면 맨 마지막 결론만. 침해 소송에서 무유사유 가리지 않고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유사유 있으면은 권리 남용에 의해서 비침 판결 나오고 있습니다. 권리범위형 심판에서는 진보성 무유사유 하지 말라고 한 이후에 변리사들이 안 합니다. 안 하는데 가끔 최후의 수단으로 한 판례들이 좀 있긴 한데 안 합니다. 다 막을 것 같으니까. 논리상 얘를 막았으면 여기도 전화비치를 통해서 막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안 하고 있습니다. 권리범위 심판에서는.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무조건 침해 소송 쪽으로 나올 거예요. 침해 소송 쪽으로. 침해 소송에서 무유사유를 주장한다. 그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권리범위 심판에서 이제 업계에서 잘 안 하고 있거든요. 이게 무유사유 항변의 역사였습니다. 카테고리는 4개로 정리하시면 쉽게 될 겁니다. 무유사유 항변을 왜 만들었는지 취지. 무유사유 항변을 도입하려고 했더니 약간 장벽이 있었습니다. 권한 배분. 그 권한 배분을 해결하려는 명분, 이걸 권리 남용 쪽으로 잡았어요. 그리고 권학에서는 권리범위 인정하지 않는다는 명분을 잡았는데 요즘에 권리범위 심판에서 무유사유 항변 잘 안 합니다. 변리사들이. 이거 판사가 다 바꿔버릴까 봐 걱정돼서. 그리고 마지막 여기 침해 소송과 권리범위 심판 구분하는 거. 침해 소송에서는 진보성 되는데 권리범위 심판은 안 되게 막았어요. 그래서 진보성 맞다 보니까 권리범위 심판이 다른 무유사유도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1, 2, 3, 4 내용 정리 한번 해봤습니다. 무유사유 항변은 무조건 이해는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다른 이상한 소리가 있으면 다 무시하시면 됩니다. 그럼 문제풀이 들어가겠습니다. 갑은 냉장고 구동 시스템이라는 명칭을 가진 발명의 특허권자다. 주목할 만한 포인트 쟁점 없고요. 을은 X발명이 선행기술들과 대비할 때 선행기술들이 29조랑 갖고지 얘기하는 건데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없으면 무효라고 생각하고 여기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라고 언급하는 게 얘하고 얘 이거 구분하려고 하는 거예요. 얘하고 얘. 침해소에서 신규성은 처음부터 무유사유 항변이 가능했었는데 진보성은 침해소에서 안 됐다가 요즘에 되는 겁니다. 그걸 구분하려고 신규성 또는 진보성 두 가지 쟁점을 얘기한 겁니다. 알고 계세요?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없어 무효라고 생각하고 X 발명 구성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자신의 냉장고를 제조 판매하고 왔다. 이거 그냥 똑같은 특허 발명 무단으로 침해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특허 발명 그대로 침해하고 있다 이거예요. 이로 인해서 갑의 냉장고의 매출액은 절반으로 감소했다. 매출액 감소라는 게 침해 행위가 발생했다 이거예요. 침해 행위가 발생했다. 결국 갑은 을을 상대로 그 실제품이 갑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면서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을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제기했다. 을의 주소지 관할법원 이건 민사소송 얘기입니다. 2차 과목인 민사소법에서 나오는 관할지법원 그거 결정하는 건데 우리 특허에서는 전혀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 넘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읽은 문장 중에 문제풀이에서 주목을 할 만한 것은 신규성과 진보성, 무효사유를 각각 비교하라는 거 문제가 나오겠거나 이거 빼고는 하나도 의미 있는 내용들이 없었어요. 하나도 의미 있는 내용들이 없었습니다. 한편 갑은 이 사건 소호에 대응하기 위해서 갑의 이 사건 소호에 대응하기 위해서 을은 갑을 상대로 특허 심판은 X발명에 대한 무효 심판과 성적 권리금 심판 각각 청구했다. 위 사실관계 기초에서 다음으로 답하시오. 침해소송하고 권리보험 심판을 굳이 같이 제기했다. 갑은 침해소송 제기하고 을은 속적권화 제기했다. 이게 침해소송과 권리보험 심판에 대해서 서로 미묘한 경쟁관계, 그 쟁점들입니다. 이 쟁점들 우리 1차에서도 판례노트에서 판례들 많이 정리했었죠. 제가 곧 또 얼마든지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문제에서 침해소송과 권리보험 심판을 같이 제기했다. 특허권자는 침해소송 제기하고 제3자 입장에서는 권리보험 심판 제기했다 하면은 혹시라도 침해소송과 권리보험 심판에서 그 미묘한 자존심 대결 그 파트들 쟁점들이 시험 문제 나오나 예상을 좀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 어차피 이걸 강의를 듣고 계신 분들은 대부분 그럴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1차 특허 같은 경우는 대다수가 제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이거 자랑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아마 제 판례 강의를 들으셨을 거예요. 1차를 준비하시면서. 근데 혹시라도 1차 때 저하고 준비를 하지 않았던 분들은 제 1차 판례 강의를 들지 않은 분들도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은 이거 내용이 잘 이해가 되면은 그냥 이대로 2차를 준비해서 좋지만 혹시라도 지금 제가 무효사유 항변 연역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게 좀 잘 안 알아듣는다 하면은 제 강의 중에 판례 강의를 한번 수강하시면 좋습니다. 판례 강의는 1차 전용이라고 볼 필요는 없고 2차 분들도 들으면 얼마든지 도움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기출문제 풀이 강의를 보면서 판례에 대한 이해도를 좀 더 높이고 싶다. 내가 이해도가 있어야지만 암기가 돼갖고 이해도를 일단 좀 높이고 싶다 하신 분들은 혹시라도 1차 때 저하고 같이 강의를 하지 않았으면 제 판례 강의를 한번 수강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판례 강의는 변리사스쿨 가시면 있어요. 위 사실관계에 기초해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각 물음은 독립적이다. 1번 이 사건 소에서 피고 을은 X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주장하면서 원고 갑의 청구 기각을 구했다. 청구 기각이 이겁니다. 이거 비침의 판결. X 발명은 특허 무효심판 절차에서 무효신결 확정 전이다. 이거예요. 무효신결 확정 전. 그게 무효신결 확정된 후에 제3자의 권리가 회복되면 너무 늦기 때문에 확정 전이라 할지라도 침해소송 절차에서 무효사유를 심리할 수 있는지 제3자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서 그거 이제 밑밥 까는 겁니다. 1번 을의 항변의 성격을 논하시오. 이걸 권리 남용이라고 해요. 법적 성격이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무효사유가 있으면 비침해가 되는 이유, 명분, 그건 권리 남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권리 남용. 시험장 가시면은 빠르게 결론 찾는 연습을 하시고 결론만 찾아지면은 판단 기준과 의의 취지는 영혼 없이 기기적으로 나와야 된다고 했습니다. 2번 법원은 피고 을의 주장이 담보를 판단하기 위한 전제로서 특허 권리 진보성 여부를 심리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묻는 바가 두 가지인 경우도 있어요. 어제도 봤었죠. 그러면 그 묻는 바에 따라서 목차를 끊어서 따로따로 써주면 됩니다.
진보성 여부를 심리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할 수 있다고 판단 기준에서는 판례가 바뀌었으면 9판례 현재 판례 다 써주라 그랬었죠. 9판례는 안 된다고 봤었는데 판사님이 역량이 부족하다고 봐서 최신 판례는 이게 지금 이 문제의 모티브된 판례라고 있습니다. 가능하다고 바꿔버렸다. 충분히 이제 역량이 된다고 본다. 심리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와 이에 근거해서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각각 논하시오. 기각할 수 있다. 무효사유가 있으면 이제 권리남용이니까. (2번) X발명에 대한 소극적 권리권 심판에서 X발명의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부정되는 이유로 그 권리법원을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이건 이제 판례 정리가 되신 분들은 바로 느낌이 오시죠. 1차에서도 맨날 시험 문제 나왔던 쟁점이니까. 신규성은 된다. 진보성은 원래는 됐었는데 지금은 안 된다. 그리고 지금 두 번째 줄에 권리 범위를 부정할 수 있는지라고 나오죠. 그 여기입니다. 권리 범위 심판에서 아직도 권리 범위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걸 부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도 이런 권리남용이라는 카테고리를 넘어가지 않았고 권리 범위 부정이라는 카테고리에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줄에 권리 범위를 부정할 수 있는지 이렇게 표현이 나온 겁니다.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심리 결과 X발명의 신규성과 진보성이 부정된다면 특허 심판은 각각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 신규성이 부정되면 권리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심결해야 됩니다. 진보성이 부정되는 것은 판단 못한다고 했으면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진보성 무효사유가 있어요 라고 변리사가 얘기하면 조용히 해 이렇게 하는 거라고요. 그건 나 판단 안 해. 조용히 해. 얘기하지 마. 이렇게 된다고요. 이번 문제 신규성 목차와 진보성 목차 나눠서 각각 언급하시면 됩니다. 3번 위 2와 별개로 을은 특허권자 갑을 상대로 특허심판원의 X발명에 대한 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이용되지 않았다. 이용되지 않았다는 게 특허가 유효로 살아남았다는 소리네요. 이에 불복한 을은 갑을 상대로 특허법원의 위 무효심판에 대한 신결 취소송을 제기했다. 이 신결 취소송에서 을은 특허심판은 심판 절차에서 심리 판단된 위법사유에 한해서 주장할 수 있는가 아니면 이게 이제 한한다는 게 제한설이라고 하죠. 아니면 그 신결을 위법하는 사유를 신결 취소송에서 새로이 주장 입증할 수 있는가. 이게 무제한설. 학설과 판례의 태도와 이에 따른 법원의 조치. 소문제 3번은 53의 1번 문제는 이 소문제 1번과 소문제 2번의 판례, 즉 침해소송에서는 진보성 판단하겠다. 권리범위 심에서 진보성 판단하지 않겠다. 얘를 모티브로 만든 판례인 거고 얘를 모티브로 만들다 보니까 3점을 다 못 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끼워넣기 식으로 소문제 3번 하나 집어넣어버린 겁니다. 소문제 3번은 너무나도 유명한 쟁점. 제 답안지에 그대로 외워버리시면 되는 겁니다. 또 시험 문제 나오면은 특허법원 심리범위죠. 무제한. 근데 교수님께서 학설부터 얘기하라고 했으니까 학설은 시험 문제 출제될 수 있는 학설 제가 사례자 핸드북에 다 넣어놨다고 했습니다. 학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한설, 무제한설, 동일법조설. 민사소송법에 나오시면 뭐 절충설 같은 입장입니다. 이따가 답안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판례는 당사자에게 무제한설입니다. 그 다음에 이에 따른 조치. 제한 없이 심리할 수 있다. 결론이 되겠습니다. 결론 잡은 판단 기준과 의의 취지는 기계적으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1번에 대해서
결론들을 한번 적어봤습니다. 여기까지 결론 잡는 것을 시험장 가셔서 이면지에 이거 한번 쑥 써보시는 거죠. 여러분들도. 이것을 30점짜리니까 한 7분 내외에서 여기까지 썼으면 판단 기준은 바로 기기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태 지금부터 만드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1번 문제 요지. 문제 요지는 정답 또는 취지와 묻는 바를 버무려라. 정답 또는 취지와 묻는 바를 버무려라. 설문일에서는 무유사 행변이 있는 경우 비침해로 보는 법적 근거인 권리남용. 이 권리남용이 정답입니다. 정답과 버무린 겁니다. 권리남용. 권리남용에 대해 살피고 침해수에서 진보성 무유사를 심리할 수 있다고 전원화치 판례. 이거 진보성 된다. 지금 된다고 했잖아요. 이 정답 버무린 겁니다. 전원화치 판결의 태도를 살핀다. 정답과 묻는 바는 버무린 겁니다. 설문 2에서는 침해성과 권리범위 심판에서의 심리범위의 차이가 이겁니다. 침해소송에서는 신규성도 되고 진보성도 되는데 권리범위 시험에서는 진보성이 안 돼요. 이걸 정답을 지금 버무린 겁니다. 이걸 차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설문 3에서는 신규 소송에서 심리 판단되지 않은 새로운 사유도 주장 입증할 수도 있다고 본. 이거 주장 입증할 수 있다. 이거 정답을 이렇게 버무렸습니다. 판례의 태도를 살핀다. 문제 요지는 정답 또는 취지와 묻는 바를 버무려라. 2번 설문 1에 대해서 감은 무유사 형변 의. 무유사 형변이라는 것은 다른 절차. 다른 절차라는 게 여기입니다. 제가 좀 설명 다 했죠. 그러니까 이런 설명은 결국에는 이제 이거 답안지 외우시면 되는 건데 이게 답안지를 외우기 위해서는 설명을 듣고 외우는 것과 설명 듣지 않고 외우는 게 굉장히 다릅니다. 설명을 듣고 외우면 되게 잘 외워져요. 이런 설명들은 외우는데 도움이 되실 정도로 잡으시면 된다는 그런 경우입니다. 다른 절차는 이겁니다. 무효심판 절차가 아닌 침해소송이나 권리범위 심판 얘네들을 다른 절차로 표현한 겁니다. 다른 절차에서 특허 무효사유를 심리해갖고 침해 여부 및 침해 여부는 침해소송이 하는 거고 권리범위 속부, 이건 권리범위 심판 얘기하는 겁니다.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제3자의 신속한 권리구제. 신속한 권리구제 여기 있죠. 여기 스텝 1 취지. 나번 무유사 형변 법적 논란. 얘가 지금 설문 1 같은 경우는 답원이 판단 기준입니다. 그런데 의의와 판단 기준 사이에 논리적 점핑이 있는 것들은 제가 연결고리 항목을 넣어놨다고 했었죠. 연결고리 항목은 모든 쟁점에 다 넣어놓지는 않았습니다. 나중에 사례자 힌트 보시면은 몇몇 쟁점에 넣었습니다. 그러면 그 쟁점들만 연습하시면 되고 나머지에서는 연결고리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아도 돼요. 여긴 제가 연결고리 넣어놨습니다. 나번 무효사용분 법적 논란이라는 게 연결고리 쟁점입니다. 그거를 스텝 2로 써놓은 겁니다.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서 무효사용분 하고 싶은데 권한 배분에서 문제가 좀 됐었다. 나번 무효사용분 법적 논란, 이거 연결고리입니다. 특허 무효 여부 판단은 무효심판 절차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효심판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다른 절차, 권리범위 심하고 침해성 얘기하는 겁니다. 무효사유를 심리하는 것이 권한 배분에 어긋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논란이 있었다. 답은 여기 이게 판단 기준입니다. 1번 판례 태도. 법원은 특허의 무효사유가 존재하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그 특허권에 기초한 권리 행사를 권리 남용으로 봐 허용하지. 권리 남용이 아까 법적 성격이 정답이었었잖아요. 2번 검토. 권리 남용은 일반법에서도 다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 특허에 관한 법리에서도 적용하는 게 타당하므로 판례의 태도가 타당하다 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소문제 1번 같은 게 단문형식입니다. 이게 단문형. 문제가 단문형하고 사료형이 있습니다. 어제 잠깐 말씀드렸었지만 사료형은 문제에서 주어진 가불명 언급하면서 사안을 포섭한다라고 합니다. 이걸 표현을. 갑은 어떠한 사안을 전제 조건으로 주었기 때문에 갑은 이렇게 될 것입니다. 결론을 문제에서 준 사안을 가지고 이용해서 내리는 것을 사료형이라고 하고 단문형 그런 게 있을 수 없는 것을 단문형이라고 합니다. 소문제 1번 같은 경우는 무효사유 항변을 할 수 있는지 무효사유 항변의 법적 성격은 무엇인지라고 묻었기 때문에 가불병이라는 게 등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단문형이라는 거죠. 단문형 같은 경우는 문제 요지, 의취지, 판단 기준 여기까지 쓰고
4번 구체적 판단 및 결론 목차를 안 써도 됩니다. 구체적 판단 및 결론이라는 게 사람 포섭하는 건데 단문형은 그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마다 크게 답안 작성 요령이 이렇게 두 개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단문형하고 사례형. 사례형은 다 쓰는 거죠. 문제유지, 의취지, 판단기준. 4번 구체적 판단 및 결론. 구체적 판단이라고 쓸까요? 그래서 설문 1의 1번은 구체적 판단 및 결론이 없었습니다. 구체적 판단 및 결론이. 다만 구체적 판단 및 결론 써도 되는데 제가 저 밑에 끝에다가 간단하게 뭐 다시 요약은 했는데 안 써도 됩니다. 단문형은. 라번. 법원이 진보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1번 판례 태도. 과거 법원은 진보성 못한다고 했었는데 현재 법원은 진보성 한다고 바꿔버렸습니다. 2번 검토. 진보성 판단의 난이도가 높아서 판사님이 하기 쉽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이거 이제 답안지 써주세요. 이제는 법원도 이게 서울중앙지방법원을 필두로 도입을 했는데 기술조사관 제도라고 해서 기술적 소양을 갖추고 있는 사람을 영입을 했습니다. 마치 우리 특허법원에서 기술심리관님 같은 분들을 이제 두었어요. 진보성 판단 가능한 역량을 구비했기 때문에 일반 법원에서도 얼마든지 판단할 수 있다고 하는 판례 태도가 타당하다. 그냥 그 판례대로 써주세요. 이게 답안지 쓰기 편하시니까. 마번 결론. 이 결론은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괜찮습니다. 이거 단문 형식이기 때문에 결론은 안 써도 되는데 써도 되고요. 저는 이제 간단하게 한번 요약을 해봤습니다. 의뢰 항변의 성격은 권리남용이고 법원은 진보성 여부를 심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2번 신규성과 진보성 목차를 나눴습니다. 가번 신규성이 부정되는 경우 1번 판례 태도. 법원은 권리범위 심리에서 신규성 무효성을 심리할 수 있다고 했고요. 검토는 그냥 끼워 맞춘 거니까 이대로 그냥 외우세요. 신규성이 없어 무효가 돼야 되는 특허에 대해서는 특허권을 인정하는 것이 특허법 이주 목적을 반하기 때문에 판례 태도가 타당하다. 이거 끼워 맞춘 겁니다. 3번 결론. 신규성이 부정되는 경우는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해야 된다. 근데 이거 지금 소극적 권리범위 심판이니까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으면 인용이죠. 인용 신결해야 된다. 남은 진보성 부정되는 경우 8번 1번 판례 태도. 과거 법원은 할 수 있다고 했었는데 현재 법원은 바꿔버려갖고 진보성을 못한다고 했습니다. 여기 검토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아까 제가 역사적으로 말씀드렸던 이걸로 가는 거예요. 진보성 좀 못한 건 바꿨습니다. 바꿔서 검토, 권한 배분 문제상 판례 태도가 타당하고 이 판례에 의한다면 앞으로는 신규성이라든가 다른 부유사에도 권리범위 심판에서 심리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가는 검토 하나 하고 두 번째 검토는 여기. 두 번째 검토는 이거 판례 태도를 비판하는 거예요. 아니 진보성 무유서는 못한다고 보는 것은 신규성이나 다른 무유서는 보고 있는 다른 판례 배치되므로 이건 좀 잘못된 판례다. 이렇게 판례를 비판해버리는 거죠. 여기는 비판해도 답안지 쓰기가 너무 쉽기 때문에 편한 걸로 선택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건 겁먹지 마세요. 아니 판례면 무조건 옹호해야지 답안지에서 수험생이 비판해도 이거 점수 받을 수 있는 거 괜찮아요. 오히려 비판하는 게 훨씬 더 좋은 인상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타당만 쓰실 필요는 없고 그렇다고 꼭 비판만 쓰실 필요는 없고 여러분 입맛에 잘 외워지는 걸로 쓰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입맛에 잘 외워지는 걸로. 검토 보시면 아니 진보성만 심리 불가능한 태도는 논리적이지 않다. 그리고 제3자 신속한 권리 구조를 위해서도 진보성도 판단하게 하는 게 타당하다. 이렇게 바꿔버렸어요. 이 판례를 비판한 거죠. 판례를 비판. 그런데 이거는 교수님마다 의견 차이가 있다고 제가 들었었는데 저는 이렇게 제안합니다. 이렇게 추천합니다. 제가 지금 이거 답안지에서 이 판례 태도를 비판했습니다. 비판하면 구체적만 판단 및 결론에서 판례 무시하고 내 독자적인 기준으로 결론 낼 거냐. 전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전 그걸 추천드립니다. 혹시라도 판례에서 비판했어도 판례는 이런 점에서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게 타당하다. 여기까지 이제 판단 기준을 쓰시고 마지막 구체적 판단 및 결론은 다만 판례에 의한다면 결론이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써보세요. 왜 그러냐면 이유는 교수님께서 채점할 때 시간이 굉장히 짧은 시간을 아마 투자하실 겁니다. 너무 많은 채점을 해야 될 분량이 있기 때문에 짧은 시간 내에 혹시라도 판단 기준 내가 판례를 잘 비판했는데 판단 기준을 잘 못 보시고 구체적 판단만 보고 이거 판례 잘못 봤나? 이렇게 오해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판단 기준에서는 판례를 옹호할지 비판할지는 편하게 쓰시면 됩니다. 어떤 걸 써도 괜찮습니다. 다만 구체적 판단은 판례대로 한번 결론 내려보세요. 이 답안지도 보시면 다만 이하에서는 판례 태도에 따라 살핀다 해서 구체적 판단 결론은 진보성 심리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건 빼고 가야 된다라고 썼습니다. 그냥 참고해 보세요. 그 다음에 4번 설문 3에 대해서 가번
신결추수성 의의. 여기는 이제 무효사유 항변하고 전혀 다른 지점이기 때문에 의의를 독자적으로 잡았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제 1번은 무효사유 항변으로 모티브를 잡았는데 배점이 다 모자르다 보니까 이걸 끼워 넣었거든요. 그래서 얘하고 쟁점이 너무 다릅니다. 그래서 의의를 이쪽에 의의 하나 잡고 이쪽에 의의를 따로 잡았습니다. 신결추수성 의의, 신결추수성 행정절차인 특허 심판에 대한 심판의 행정처분이 신결의 불복 절차로서 항고성 취소소송이고 소송물의 신결의 실체 절차 위헌입니다. 저는 신결추수성만 나오면 다 읽었으니까 이거 그대로 외워서 잡아두시면 됩니다. 4번 신결추수성 특징, 이 특징이 여기도 연결고리입니다. 의 다음에 바로 판단 기준한 논리적 점핀이 있을까봐 연결고리 적어놨어요. 이거 한번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이건 무슨 내용이냐면 이것도 목적의식을 가지세요. 지금부터 제가 설명하는 것은 어떤 목적의식으로 가져가시면 되냐면 제 답안지를 암기하기에 편하도록 이해를 하겠다. 근데 그냥 암기하면 잘 암기가 안 되니까 이해를 한번 해보고 암기에 편하기 위한 목적을 한번 들어보겠다. 너 한번 썰을 풀어봐라. 요렇게 접근하시면 된다. 일 차 때도 많이 했던 겁니다. 일반 행정소송하고 여기 특허 행정소송, 그러니까 여기는 일반 행정기관의 행정처분, 여기는 특허심판원 행정처분, 특허심판원이 특허청 소속입니다. 특허청이 행정기관이어서 여기 이제 특허에 관한 행정기관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거 좀 달라요. 이게 뭐가 다르냐면 일반 행정처분은 행정심판은 불복해도 되고 아니면 처음부터 행정소송 가도 됩니다. 그러니까 심판 갔다가 소송 갔다가 대법원 가도 되고 그냥 소송 대법원 가도 됩니다. 이걸 택 1이라고 해서 임의적 심판 전치주의라고 해요. 심판을 법원 전에 미리 치르는 그걸 전치라고 합니다. 심판을 미리 치르는 게 임의다. 임의라는 게 이쪽으로도 선택해도 되고 이쪽으로도 선택해도 된다. 이걸 임의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특허 쪽은 특허 심판은 오고 그 다음에 특허법원 갈 수 있어요. 처음부터 소송을 못 옵니다. 이걸 필수적 심판 전치라고 합니다. 이렇게 만든 이유는 역량 부족이에요. 교수님께서 이쟁점하고 인정점은 다른데 이걸 모티브로 삼아서 출제하면서 얘를 끼워놓은 이유는 제 생각에는 얘하고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그 판사님 기분 자존심 상해하는 거. 역량 부족. 침해소송에서 진보성 무효사유 못한다. 역량 부족이었어요. 똑같은 게 여기입니다.
법원은 절대로 처음부터 못한다. 심판 거치고 나서 그 다음에 해라. 필수적으로 심판 먼저 치러라. 이게 역량 부족이에요. 법원부터 처음부터 하면은 법원 그거 할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못한다. 역량 부족입니다. 심판원이 먼저 한번 전문가적으로 판단을 하고 누군가가 판단한 것을 다시 되새겨보는 것은 너네도 할 수 있는데 처음부터 하는 것은 너는 못할 것 같다. 그래서 반드시 전문가인 심판 거치고 그 다음에 특허법원 하라. 첫 바다부터 특허법원 절대 못 간다. 그래서 필수적 심판 전치주의에 따르면 스텝 1의 키워드는 필수적 심판 전치주의예요. 필수적 심판 전치주의에 따르면 심판원에서 판단하는 것만 두 번째로 판단해라는 게 취지입니다. 너네가 처음부터 새로운 쟁점에 대해서 판단하지 마라. 이유는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럼 잘 보세요. 필수적 심판 전치주의에 따르면 그러니까 너네가 처음부터 일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이게 너네가 처음부터 사건을 보지 말라는 소리잖아요. 이 논리에 따르면 특허 심판에서 사유 1 갖다가 판단했습니다. 특허법원에서 사유 2를 심리하는 거, 이거 새로운 사유인데 사유 2를 심리하는 것은 여기하고 안 맞아요, 논리상. 처음부터 하지 말라며. 이건 좀 처음이잖아. 필수적 심판 전치주의에 따르면 자연스러운 논리 연결은 심판에서 판단한 사유 1만 판단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한설이요. 특허 심판에서 심리된 사유에 제한돼서 특허법원이 판단하는 게 필수적 심판 전치주의 도입 취지에 비춰보면 맞아요. 논리 흐름상. 맞는데 스텝 2, 이 판사 자존심이에요. 그걸 뭐라고 표현하죠? 이거 판사님들 자존심 건드린 겁니다. 그걸 답안지에 쓸 수는 없는데. 그래서 답안지용은 이렇게 얘기해요. 제3자의 실룩한 권리구제. 이런 게 이제 무유사유양변하고 너무 공통되다 보니까 같이 집어넣으신 것 같은 교수님께서 제3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서 사유 2를 특허법원에서 판단 못하고 또 심판 걸라고 하면 심판 거쳤다가 특허법원 또 해야 돼서 너무 늦어진다 이거야. 어? 사유 2를 특허법원에서 못하게 하면 여기서 심판 또 걸어서 심판 갔다가 법원 와야 이제 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서 심리하는 것보다 여기서 심리하면 너무 늦어지잖아요. 그걸 제3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라고 표현한다고요. 제3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서 그리고 플러스 우리도 역량 돼. 역량 되니까 우리 제한하지 마. 다 해줄 거야. 하면서 판례가 무제한설을 채택합니다. 그래서 무제한설이란 판단 기준 가기 전에 의의에서 행정소송이다 잡고 그 다음에 무제한설이다 잡기 전에 필수적 심판 전치주의를 연결고리를 넣은 이유를 이제 아시겠나요? 행정소송이지만 무제한설이다. 논리 간극이 있어서 필수적 심판 전치주의인데 희한하게 무제한설 같다. 하나만 더. 지금 교수님께서 학설 쓰라고 했죠. 학설 쓰려면 필수적 심판 전치주의인데 왜 희한하게 이렇게 갔지? 가야 학설 이끌가기 쉽거든요. 그래서 연결고리 목차를 하나 는 겁니다. 참고로 일반 행정소송은 임의적 심판 전치이기 때문에 여기 무제한설이에요. 여기 원래 무제한설이라고요. 그러니까 행정소송이다 의의 잡고 신결취 소송은 행정소송이다 의의 잡고 판단 기준에서 무제한설이다 하면은 학설을 쓸 게 없는 거예요. 학설이 왜 나왔는데? 당연히 그냥 무제한설 아니야? 그래서 연결고리인 필수적 심판 전치를 넣었다고요. 행정소송이지만 필수적 심판 전치주의를 도입하고 있는 행정소송이어서 무제한설을 일반 행정소송처럼 무제한설하는 게 좀 이상해 보이는데 그래서 학설의 대립이 있었어. 이렇게 가는 게 논리적이라 이거죠. 그게 2차 답안지입니다. 무턱대고 두 문자 외우는 게 2차 답안지가 아니고요. 답안지 보겠습니다. 답은 나번 신결취소송 특징 일반적인 항고소송에서는 일반적인 항고소송이 이겁니다. 일반적인 행정소송
전심 절차에서 심리 판단되지 않은 새로운 사유의 주장 입증도 가능하다. 이게 무제한설이라고요. 근데 신결치조선 필수적 심판 조치를 도입하고 있어서 무제한설하는 게 논리적으로 좀 이상한데? 라는 논란이 있었다. 그래서 학설의 태도를 살펴보겠다. 이러면 논리가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의부터 쭉 가는 게. 학설의 태도, 무제한설은 얼마든지 새로운 것도 할 수 있다는 거. 동일사실, 동일증거설은 이게 제한설입니다. 새로운 거 못한다는 거. 그 다음에 동일법조설은 같은 법조 내에서는 새로운 증거는 된다는 거. 이게 무슨 소리냐면 심판 단계에서 진보성 위반으로 디스클로저 1을 제시했습니다. 특허범 단계에서 진보성 위반으로 디스클로저 2를 제시하는 건 된다는 거예요. 진보성 같은 법조문이니까. 이게 동일 법조설입니다. 내가 진보성으로 예시를 할게요. 동의사실 동일증거설은 심판 단계에서 진보성으로 디스클로저 1 냈습니다. 그럼 특허법원에서도 디스클로저 1으로만 진보성 해야 된다는 게 동의사실 동일증거설. 무제한설은 심판에서 진보성으로 디스클로저 1 했어요. 특허법원 가서는 기재불비도 할 수 있다는 게 무제한설. 동일법조설은 심판 단계 진보성 디스클로저 1 했어요. 그럼 특허법원 가서 진보성으로 디스클로저 2는 할 수 있지만 기재불비는 안 된다는 거. 같은 법조문에서 같은 법조에서 새로운 증거 제출하는 건 되지만 다른 법조문 안 된다는 이게 동일법조설. 판례 투는 무제한설입니다. 무제한설은 판사님 기분 나쁜 거가 원래 이유고 그걸 답안지용으로는 신속한 권리구제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 신급의 이익을 해한다거나 그 이제 3번 검토에 재판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가 이게 신속한 권리구제예요. 여기서 못하면 심판 걸고 또 가야 되는데 이거 너무 늦어지니까 빨리 하자. 이게 신속한 권리구제예요. 구체적 판단 및 결론은 팔 수 있다 이렇게 내렸습니다. 문제 1번이었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요번에 최신 판례 나온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1차생 분들이 새롭게 배운 판례이기 때문에 기득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저랑 1차 하셨던 분들은 모르는 판례일 수도 있는데 그 일사부지례와 관련된 판례가 있습니다. 그게 또 조금 뭐 잘못 설명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가져왔는데 특허법원 심리범위하고 조금 연관은 있지만 전혀 다른 쟁점입니다. 일사부지례 쟁점에 대한 최신 판례에 대해서 잠깐 하나만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거 출제 가능성 굉장히 높은 거기 때문에 잠깐 쉬었다가 일사부지례 판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